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날 추운 날씨에 이렇게 참여해줘서 고맙습니다. 아직 2021년이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2022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뭐, 남들보다 조금 일찍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한 시간보다는 더, 걸릴 것 같고, 한 2시간 가까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설명의 자료를 좀 준비해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PPT를 통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여기라고 하는 말을 제가 굉장히 자주 씁니다.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를 두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의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깨어있는 국어교육이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물론 뭐 저만 다 갖다 붙인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깨어있고자 하는 것은 좀 뭐랄까, 지금에 머물고 싶지는 않다 하는 마음에 또 다른 생각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설명의 자료집에는요, 짧게 저를 소개하는 글도 있고, 또 질문에 답해보세요 이런 말도 있고, 굉장히 뭔가 좀 다양하게 열심히 있습니다. 그 제일 앞에 보면 지금 여기 끼어있는 국어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짧게 소개하는 글이 있거든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자, 여기 있죠. 제 이름은 구동훈이고요. 동력등자에 그 선비언자를 씁니다. 자, 그게 설명의 자료를 보면요. 저도 역시 4분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했고요. 가끔 국어교육과와 국어교육학과를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4분대는 국어교육과입니다. 국어교육학과가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운이 좋았던지, 제가 한 번도 그 학년이 뒤로 내려와서,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을 제일 먼저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올라서 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식으로, 제가, 과정을 쭉 거쳤기 때문에, 그 학년별로 어떤 성향의 차이가 있는지를 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일을 하게 되었고요. 이 일을 하기 전에 한 1년 정도 대입재수학원에서 수능 그 언어 영역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논술 두 가지를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 아래 설명을 보시면요. 그때 임용시험에 떨어진 경험도 제가 적어뒀습니다. 아마 지금보다 더 추운 날씨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보니까 이 근래 이 겨울에서 가장 추운 날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춥다는 걸 보면서. 그 당시에 제가 그 임용시험에서 떨어졌을 그 당시에도요, 이 정도 추웠지 않나. 물론 마음이 추워서 그렇겠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요, 우연히 이제 임용학원에서 같이 강의를 하지 않겠냐고 하는 제안을 받았고요. 그 당시 제 가슴 속에 화두가 변화라는 한 단어였기 때문에 그 단어대로 그냥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죠. 그러니까 위에 보면 2004년부터 노량진에서 전공국어를 강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한 19년째, 그죠?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저는 한 10년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이 강의를 하고 있을지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제 신조에 대한 이야기도 밑에 밝혀놓았습니다. 항상 제가 자료집의 제 끝에는 이런 말을 적어둡니다. 참된 것만이 아름답다.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하리라 하는 두 단어를 이렇게 적어두고요. 그 다음에 자료집의 오른쪽 위나 왼쪽 상단에 지금 여기 깨어있는 국어교육 이런 말을 써둡니다.
항상 쓰면서 마음의 다짐을 하죠. 그 다음에 제가 여러 학원을 좀 누렸습니다. 우리 고시학원에서 7년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히소 고시학원에서 한 5년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4년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모레 임용학원에서 한 1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임용 단계에서 한 6년 있다가 이번에 이제 윈플스하고 합쳐지면서 윈플스 임용이라는 이름을 학원에서 지금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선생님은 노명환 교수님이라고 국어교육에서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 퇴직하셨고요. 그분의 마지막 연구실 조교를 하면서 그분의 그 학문적인 어떤 신조랄까 아니면 공부하는 어떤 태도를 열심히 제가 배웠습니다. 지금도 역시 공부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부는 열심히 잘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지 않을까. 함께 즐기는 거죠. 공부는. 그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보면 질문에 답해 보세요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게 있잖아요. 사람이 처음부터 막 내가 어떻게 잘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지만 그 과정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거든요. 왜? 그 남녀가 열렬하게 사랑을 하지만 한 3개월 정도 되면 위기가 찾아와요. 그 다음에 또 한 6개월 정도, 죄송합니다. 6개월 정도 되면 또 위기가 찾아오고 그러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7년을 연애해봐서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를 생각해 보면 주로 여기에 제가 쭉 적어둔 이런 질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쭉 적어봤습니다. 나중에 자료집을 보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쪽부터는 이제 이 PPT를 보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했고요. 예. 다음에 제가 강의하면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제가 또 열심히 저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줄 것 같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1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1년 동안 공부한다, 이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면, 내년 이맘때 뭘 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게 1년입니다. 근데 내년 이맘때는요, 지금 2차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도 어제까지 옆에서 계속 2차 대비 강의를 했었고, 수업 실현하고 면접 그런 거 하거든요. 그게, 내년 이맘때 1년 뒤의 일이고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이 11월 20일 이후에 시험이 치러지거든요. 1차 시험이 치러집니다. 그러니 보통 사람들이 한 1월이나 3월쯤에 공부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그 1년이 아니고, 사실은 한 9개월, 10개월 또는 11개월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1년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실제 공부는 우리가 말하는 1년은요. 겨울에서 다시 겨울이 올 때까지의 계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한 번쯤 이제 임용시험을 치러본 사람들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5월쯤부터 하면 되지 않을까? 7월쯤부터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사실 속으로 좀 안 됐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물론 이 시험이 얼마나 자기에게 어렵고 시끄러를 떠나서, 그죠? 쉽게 다가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간단한 시험은 아니고요. 굉장히 과정도 복잡하고, 공부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달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요, 내가 한 3년 정도는 죽었다 생각하고 이 공부에만 그냥 몰입해야지, 올인해야지, 흔히 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지 않으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1년이라는 시간은요, 1년이 아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사람에 따라서는
4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는요, 기간제 교사를 6년 반이나 하고 왔으면서도요, 바로 합격하지 못하고 몇 년 동안 고생하면서 합격해 갔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그 의지가 정말 대단하다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한국 리트러시 학회에서 하는 연구 자금을 받아서 하는 그 연구를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 그때 일정 연수 받는 친구들 대상으로 전국에 있는 몇 개 지역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 설문을 받아보니까 제가 이런 질문 남겼거든요. 몇 번 만에 합격했느냐, 몇 년 공부했느냐.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해보니까 바로 합격했다는 인원이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시험 쳐서 한 번에 합격했다는 그런 사례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10%가 안 돼요. 주로 이제 한 3번, 2번, 2번도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3번이 제일 많고요. 4번이 그다음 많고요. 그다음 5번째, 6번째, 심지어는 10번 이상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가끔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저한테, 아유, 저는 선생님 너무 이렇게 공부를 오랫동안 했는데도 합격하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그런 이야기 해요. 이거 보시라고 이 설문해 보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계신다. 그죠? 좀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 공부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1년이라는 것이 그냥 1년이 아니란 걸 꼭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맘때 이런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요, 1차에 굉장히 신경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직 1차만을 위해서 이 시험이 존재하는 것이냐, 이렇게 달려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마 임용 공부하는 분들 중에 그 2차 수업 실현이나 면접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 공부를 이 12월에 제대로 한 번이라도 받아본 분들이라면 아마 함부로 1차가 그렇게 중요하다고만 이야기를 못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시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단 말도 되거든요. 그 예전에 객관식 때 그 당시에는 3차까지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받은 건 뭐냐면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1차 객관식만 통과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1차는 패스페일과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패스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또 다시 패스해야 되는 거고 이런 과정이었는데요. 실제로 2차 그 논술과 3차 수업 실행과 면접까지 간 그런 친구들은요. 굉장히 고생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을 거친 뒤에서 이 시험, 임용시험이 이런 시험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껴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은 거의 90% 넘는 사람이요. 2차 논술 준비도 제대로 한 사람이 없고요. 수업 실험과 면접까지 공부해 본 사람은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시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의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을까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갈림길이죠. 내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말아야 될까 하는 갈림길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난해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더 이런 갈림길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 한 5월쯤부터 시작해볼까? 내년에는? 아니면 7월쯤부터 시작해볼까? 아니면, 기간제라서, 기간제라도 하면서 돈을 좀 벌어야 될까? 아니면 학원 가서, 조금 돈도 좀 벌어야 될까? 사실 별별 생각이 다 들거든요. 또 집에 있으면 또 부모님께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다 큰 이제 성인이. 그런 마음이 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갈림길이 있고요. 또 혼자 공부할까? 아니면 또 학원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공부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답은 없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수능에서 1등한 친구들 인터뷰해 보면 다 비슷한 말들을 해요. 학교 공부에 충실했다. 근데 제가 아는 수능에서 1등한 친구는요,
학교 공부만 충실하지 않았는데 인터뷰에는 학교 공부만 충실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답이 없단 말이죠. 그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혼자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동료와 같이 공부하는 건 좋은데요. 혼자 하면 너무 고독하고 힘들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저처럼 이렇게 학원에서 강의하는 사람들의 수업을 들으면서 그 과정을 밟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갈림길에 서 있을 거예요. 예. 자, 여기 망망대해에 섰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도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건 제가 작년에도 보여드렸던 건데, 여기 보면 그분이 저한테 썼던 이메일이에요. 저는 올해 처음으로 공부하고 시험을 보게 되었다.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하는 처지여서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 고민이 많았는데, 한 해도 빠짐없이 완강을 했다 그래요. 인간 들으면서. 사실 완강을 하는 분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구나 하는 자부심이 생겼다. 4월쯤 직강생 선생님들께 기출문제를 풀게 하시는 것 같아서 메일로 어느 해 문제를 풀면 좋겠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한 3년 정도까지 해서 3, 4년 정도 해서 계속 한번 풀어보면 좋겠다라고 했거든요. 10월에 들어와서 다시 기출문제를 풀어봤대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제가 4, 5월에 써놨던 답들과 대조해봤는데 그때 받은 충격이 아마 올해 제가 받은 충격 중 가장 강한 충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아주 많이 성장했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답을 썼었으며 어떻게 이런 답을 썼었고 지금은 이렇게 어떻게 이런 답을 쓸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사실 이 친구가 저한테 이메일 보낸 것은 이제 몇 년 지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 직강 온 친구들이 저한테 가끔 물어봐요. 선생님 기출문제는 언제 풀어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기출문제는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치는 시험이잖아요. 그죠? 제가 그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1월이나 좀 늦으면 3월 전부터는 기출문제를 풀어서 매주 이렇게 범위를 제가 정해줍니다. 그리고 그걸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다음 주까지 여기까지 풀어서 와라. 본인이 생각하는 답을 적으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그렇게 계속 이제 갑니다. 제가 7월 가면 전체를 저는 기출문제 풀는 수로 가거든요. 그 전까지는 뭐 기출문제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해주지 않아요. 그냥 풀어보라고 계속 이제 범위만 정해주고 확인만 하고 그렇게 넘어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해요. 기출문제 분석을 좀 일찍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특강이라도 좀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그럴 때 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자료집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 기출문제는 사실 우리가 공부 제일 많이 되었을 때 푸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공부가 되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또는 재작년에 그 전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구나 확인하는 것은 좋은데 그걸 제가 분석해줘 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볼 수가 없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푸는 것은 좋은데 처음부터 다른 사람이 써놓은 답을 보고 이게 정답이구나 하는 생각을 절대 갖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7월 전까지는 풀어주질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친구들의 반응 때문에 그렇죠. 본인이 처음에 써본 답을 3월에 썼던 거, 4월에 썼던 거, 5월에 썼던 거 다 달라요. 사실은 그 썼던 답 밑에 또 쓰게 하거든요. 위에 가리고 그렇게 해보면 끝에 가면 본인이 그렇게 이 친구 말처럼요 배내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이 친구 말도요 자기가 1년 중에 받은 충격 중에 가장 큰 충격이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답을 쓸 수 있었지? 저는 그걸 원하는 것이죠. 저는 친구들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서 분명히 잘 끝까지 좋은 승부를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뭔가 해드리지를 않아요. 예. 자, 지금 여러분이 선택할 과정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 정말 그림만 보더라도 힘겹지 않습니까? 그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도 넣어뒀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걸 여러분들 보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 13쪽에 보시면요. 제가 아래쪽에 기본 교재라고 적어뒀잖아요. 13쪽 아래쪽에. 제 연간 강의 일정 아래에 보면 있어요. 그죠? 보면 뭔가 굉장히 많아요. 위에는 이제 제가 쓴 책도 있지만 그 아래쪽에 보면 각종 개론서들, 그죠? 교과서 굉장히 많죠? 예, 사실은 이거 제 강의 다 하는 겁니다. 다 해요. 무지 많습니다. 특히 저는 이런 개론서를 제가 직접 읽으면서 강독하거든요. 그래서 무지 많이 읽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 많은 책들을 언제 다 하냐고 하거든요. 그냥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 수업 들어 1년 동안 듣는 분들은요, 어마무시 책을 잘 읽어요. 다 합니다. 요약된 책을 절대 주지 않아요. 잘 안 읽습니다. 요약된 걸 남들이 요약해놓은 걸 믿지 못해요. 제 성격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쓴 저자들의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썼고, 이 부분은 누가 썼고, 그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썼을 거라는 걸 하나씩 소개하면서 그와 관련된 다른 연구 자료도 안내 소개해 주면서 제가 설명을 붙이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바쁘면 막 그냥 중요한 부분만 읽어 나가기도 하거든요. 하여튼 그래요. 굉장히 많은 걸 합니다. 나중에 이거는 따로 제가 소개할게요. 어쨌든 굉장히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공부하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질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학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문학 영역만 하더라도요. 현대문학, 그러면 고전문학,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시, 소설, 그죠? 그 다음에 고전산문, 고전시가 막 너무 많아요. 그죠? 영역만 따지더라도. 거기다 문학사도 해야 되죠. 문학이론도 해야 되죠. 그죠? 너무 많습니다. 언제 다 할 거예요. 그죠? 그냥 교과 교육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마무시 많습니다. 공부할 게.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스트레이티지. 이제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전략적인 공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말은 이런 말 잘 쓰잖아요. 왜? 그죠? 전략적이 한다라는 말이 잘 쓴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엊그제 이제 2차 온 친구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1년 동안 쭉 과정을 따라와 보니까, 왜 그 당시에 그걸 그렇게 했는지 알겠다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알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처음부터, 2015 개성교육과정을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수업을 했으면, 그분은 개성교육과정을 따라올 수 있는 정도의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을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개론서 읽으면 개론서에 나오는 지식들을 처음부터 바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안 되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그게 그 다음에 또 기출문제가 문제인데 기출문제를 한 3월이나 1월부터 기출문제를 분석하면 기출문제 제일 어려운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걸 따라오는 사람이 몇 명 될까? 적어도 이제 몇 년 동안 공부한 분들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처음 공부하는 분이나 아직 공부가 익지 않은 분들은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그걸 처음부터 분석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까?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나중에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요. 1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시기별로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고 그 과정들이 어떻게 엮여 있는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영역별로 또 달라요.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완전 다릅니다. 자, 특히 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르겠죠. 아마 노량진에 제가 모르는 전공국어 강의하는 분들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어떤 분이 강의를 하시는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 저처럼 혼자 하는 분은 또 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처럼 혼자서 전체 영역을 다 하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저처럼
지금처럼 1월부터 1차 시험까지 있잖아요. 전공 강의를 하고, 그다음 12월에 2차 강의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1월에 또 합격생들을 위한 강의도 하고 하는 사람이 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저도 임용 옛날에 사범대생이고, 임용 공부를 했고, 그죠? 또 학교 상황도 잘 알고,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 저희 집사람도 학교 선생님들, 국어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 속에서 뭘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저도 이제 대학원 과정에 박사를 받고 했으니까, 제가 또 국어교육 전공을 하니까 또 공부도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하면 제가 모르긴 해도 임용시험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틀 속에서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스트레이티지, 그죠? 이 전략적인 공부를 하는데 좀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처음에는 공부하기 좀 힘듭니다. 사실은. 그죠? 힘든데, 결국 이제 공부는 감내하는 거라 하지만, 어떤 사람은, 왜 그거 있잖아요. 맨땅에 헤딩 하듯이 그냥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과정을 밟다 보면 어느 날, 아까 이메일처럼 있잖아요. 어느 날 그냥 그 자리에 가 있더라 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죠? 그걸 갖도록 해주고 싶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전략적인 공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스트레이티지라는 거죠. 그걸 굉장히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닥쳐있는 현실이죠. 이게 제가 2010년부터 쭉 이렇게 적어봤거든요. 모집 인원, 지원 인원, 그 다음에 경쟁률 이렇게 쭉 적어봤습니다. 다행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조금은 좀 나은 편이죠. 그죠? 사실은 2010년 이 경쟁률이 30대 1이 넘었습니다. 그 전에는 더 높았어요. 어떤 지역은 60대 1, 50대 1 이런 지역도 있었거든요. 무지 힘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450명 이렇게 뽑으니까 적어도 2015년 이후로는 가장 많이 좀 뽑는 추세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원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알다시피 사범대에서 학교 교사에 대한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경향도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그런 경향도 있지만 사범대 교직 양성 과정 있잖아요. 그죠? 교사 양성 과정에서 정부에서 계속해서 제재를 가해서 인원수를 줄여오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등급을 매겨가면서 학교별로.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발표한 것에 의한다면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교사를 4대에서 국영수는 4대를 제대로 넣지 않으면 절대로 국어교사 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바뀌거든요. 교대원 과정도 이제 바뀌게 되겠죠. 이게 되면.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제일 많은 응시생들은 몇 명 정도였냐면요. 전공국어가 12,000명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그 이전이죠. 12,000명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랬던 게 올해는 6,089명. 근데 저 수를 잘 보면요. 사실 6,000명이 안 됩니다. 보통 대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는 학생들도 시험에 칩니다. 그런 치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또 지원 인원이지 실경쟁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응시생은 또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경쟁률이 더 줄어들 거라고요. 여하튼 작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오면 좀 많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그죠? 경쟁률도 좀 다운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울은 좀 그러진 않아요. 서울 지역은 4대 인원이 그렇게 줄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늘었죠. 그 다음에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난 서울에서 살 거야. 이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쟁률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죠? 올해도 보니까 20대 1이 넘으면 안 됩니다. 다른 지역은 잘 없거든요. 서울은 그렇고요. 경기도는 다릅니다. 경기도는 많이 뽑았잖아요. 올해 130몇 명이 뽑거든요. 그러니까 1차만 하더라도 합격자가 200명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경쟁률이 10대 1이 안 됩니다. 그죠?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뭐 경쟁률이 저는 이때 30대 1일 때도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경쟁해야 될 사람들은 전국에서 3대 1이다. 3대 1의 경쟁률이다. 왜냐하면 사실 전공고구도요, 과락에 못 미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험 쳐보면요. 우리 과락하면 80점에 40%거든요. 48, 32점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약간 뭐하고 비슷하냐면 소주병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거든요. 소주병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누적된 인원수가 보면. 그러니,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포털이나 인데, 카페나 인데서 좀 시끄러운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미안하지만, 합격권이 한 어깨 이 정도 있어야 된다면 아마 그 아래쪽이 가능성이 높아요. 아예 우리 이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그 똑똑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합격할 친구들은 그런데 가서 이야기 나누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아예 그냥 조용해요. 자기 성적이 너무 낮으니까. 근데 저는 너무 답답한 게요. 그런 분들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공부를 해봤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그런 생각 합니다. 가끔 이제 저한테 오는 분들 중에 가장 성산이 높은 분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요 근래에 내가 볼 때,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와서 그해 시험 치고 남은 일정을 열심히 소화하고, 그죠? 4학년 2학기, 여름에 와가지고 한 7월부터, 그죠? 남은 일정까지 열심히 소화하고 열심히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 1월부터 공부한 친구들이 제일 합격률이 높은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무지 똑똑한 친구들도 사실 그렇게 1년, 2년 만에 합격 못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어느 대학에, 서울의 유명한 대학에 있는 국어교육과 수석하는 친구들도 삼수해서 합격하는 것도 봤고요. 생각보다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래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저한테 오는 친구들 중에 그런 이야기 해요. 여러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의외로 또 나이가 또 많은 분들이 또 오거든요. 그 노량진에서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많은 분들이 와서 수업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해요. 1년 딱 지나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처음으로 공부해 봤대요, 제대로.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된 과정으로 한번 공부해 봤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직강에 오는 분들은. 인강 듣는 분들 사전까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직강에 있는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앞에 전략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할까. 커리큘럼에 대한 이해가 좀 돼 있나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직강은 또, 제 수업 들어오는 직강은 또 제가 그룹 스타일에 따라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게 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제가 또 나름 일정 관리를 좀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또 상담도 하고, 그래서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래요. 어쨌든, 경쟁률은 낮아진다 해서 이게 크게 뭐 의미 있는 건 아니고요. 내가 이 정도 선에 머물러야 된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내 성적이 안 되면 사실은 경쟁률이 낮은 게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자, 보면, 표를 다르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연도별 모집 인원은, 그죠? 서서히 추세를 보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이런 걸 보는 거 추세를 보는 거니까. 저때 2013, 14년 저때 정점을 찍고 난 뒤로 서서히 늘어납니다. 그죠? 물론 이 도표를 더 과거로 돌리면요. 2000년, 2001년, 2002년 이때는요. 경기도만 300명씩 뽑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는 전체 경쟁률이 한 10대 1도 안 되는 그 당시에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요 근래에는 이런 추세. 그래서 조금씩 나아가는 추세거든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학령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죠? 줄어들고 있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고3, 고2, 고1 이렇게 줄거든요. 근데 줄고요. 지금 중학교 2학년인가? 중1, 이쯤 되면 갑자기 인원이 확 늡니다. 그때 돼지띠, 황금 돼지띠 해가지고요. 인원이 갑자기 확 늘거든요. 근데 올해 고1은 인원이 확 줄어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학령 인구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인구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교사 모집 수도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그죠? 여러분들 이번에 2022 개성교육과정이 나오거든요. 2022 개성교육과정이 나오고 그게 큰 틀을 보니까요. 고등학교 흔히 우리 선택이라 하잖아요, 그죠? 여태까지는 화작, 뭐 독서, 문학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음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체계가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어제 확인했는데 이제는 화법과 언어, 그죠? 화법과 언어, 그러니까 문학, 그다음에 독서와 작문 같이 묶입니다. 매체는 빠져버리고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 단위수를 보니까 지금까지 10단위인데 이게 8단위로 줄어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국어뿐만이 아니고 국영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단위수는 국어가 줄어들고 있고 학령 인구는 적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학급은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면 교사는 어떻게 될까? 수는 더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나마 지금 그래도 이렇게 뽑는 이유는요, 딱 이유는 딱 그거죠. 경기도에서 많이 뽑는 것은 유입 인구가 많고 신도시가 자꾸 생기다 보니 학교가 자꾸 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나마 이게 뭐라고 운이 좋다고 해야 될까? 이러면 빨리 합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 베이비붐 시대에, 그죠? 굉장히 인구가 많은 그 시대에 있잖아요. 그분들이 교직으로 나간 분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 학생들이 많았으니까, 그죠? 그분들이 지금 정년퇴임을 하거나 명예퇴직을 하면서 나갑니다. 그죠? 그 인원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뽑는 추세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몇 년 전부터 수급을 좀 조정해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에 뚝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게 벌써 한 4, 5년 됐거든요. 이제 그 어느 순간에 뚝 떨어질지 몰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좀 기억하시고 공부를 하시려면 빨리 끝내야 됩니다. 길게 끌고 갈 성질이 아니에요. 올해 많이 점점 작년보다 올해 더 뽑았으니까 내년에 더 뽑을까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그 다음에 연도별 지원 인원도 보면 추이를 보면 서서히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죠?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는 이 자료집에도 있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최근 임용시험의 특징인데요. 이게 평가원의 기조였어요. 평가원의 기조가 1차의 쉬운 문제 지향입니다. 그러니까 1차의 쉬운 문제 지향이라는 것은 물론 조금씩 차이 나고 영역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한 3년 전이었나요? 그때는 문법이 너무 어렵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 적도 있지만 올해 또 작년에 너무 또 쉽게 나온 거죠.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1차는 쉬운 문제 지향입니다. 그게 기조예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여기 있죠. 2차 비중에 강합니다. 얼마나 강화가 되었냐면요. 원래 그 2차의, 예를 들어서 수업 실현이다 싶시다. 수업 실현의 기준점이 80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수업 실현에 참석만 하면 80점 기본 점수 받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전체 편차가 얼마나 나겠어요? 한 20점 나겠죠? 근데 몇 년 전에 바뀌었어요. 기준점이 60점입니다.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2차 비중이 그렇게 높아졌다는 뜻이고요. 제가 알고 있는 친구는요, 1차 성적이 8점인가 9점인가 높았거든요.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했는데 떨어졌어요. 왜 떨어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변수가 생긴다는 거죠. 그죠? 편차도 생기고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점차 1차는 쉬운 문제 지향이지만 2차 비중은 강화되고 있는 게 맞고요. 근데 제가 1차는 쉬운 문제 지향이라 해도 사실은 좀 어렵거든요. 올해 문제 유형 보면 알고 또 작년에 보면 알겠지만 수험생들이 주로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저한테 교과 경력이 좀 더 어렵게 느껴진다고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문학은 뭐 여전히 어떤 게 논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죠? 그래요. 서술형 문제 중심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이게 굉장히 많은 이제 변화를 겪고 왔습니다. 처음 이제 객관식에서 서술형을 왔을 때는 논술형 20점짜리도 있을 거예요. 그게 또 10점짜리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그 논술형이 아예 없어지기도 했다가, 기입형이 많았다가 기입형이 줄어들어서 지금과 같은 체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다음 체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술형 문제는요, 확실하게 변별이 됩니다.
확실하게 변별이 되거든요. 제가 이제, 보통 제가 모의고사가 워낙 잘 내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 모의고사 문제 내고 우리가 직강에 온 친구들하고 같이 우리는 한 문항당 한 사람씩 채점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 그 문항의 전문성을 갖고 채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성적이, 뭐랄까, 거의 객관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성적이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보면, 뭐랄까요. 차이가 나요, 확실히. 그걸 제가 왜 한 사람이 한 문항만 채점해보게 하느냐면요. 채점하는 사람이 그걸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완전 차이 납니다. 그게 바로 이 서술형이에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서술형 문제가. 그 다음에 2차 비중 강화고요. 그 다음 네 번째인데요. 기평이 중심이겠지만 요즘에는 특히 교육론 같은 경우에는요. 서술형도 개론식형이 좀 나옵니다. 작년부터 바뀌었어요. 작년 이번에 바뀌었어요. 좀 그렇게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입형도 그렇고 서술형도 그렇고요. 개론서식 같은 이론이 좀 필요하고요. 그게 단순히 뭐라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식을 외우는 건 없잖아요. 그죠? 지식을 안다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맥락 적용, 맥락이나 상황을 만들어 놓고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은근 보이지 않는 지식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자, 이게 시험 체제인데 이게 2020학년도 시험부터 바뀌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분은 아마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제가 권하고 싶은 건요. 교육과정평가원에 들어가면 이제 교사 임용 시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왔습니다. 그걸 좀 꼼꼼하게 읽어보기를 좀 권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이 시험을 공부하면 뭐랄까 그냥 남들이 주는 것, 남들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면 알다시피 전공 A, B로 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다 90분씩 되어 있거든요. 저는 모의고사 때 80분으로 연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평이 4문항, 2문항에서 6문제고요. 나머지 서술형이 17문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40점, 40점 해서 80점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상반기에는 이 20점을 위해서 교육학도 열심히 하세요. 하는데 뭐랄까 그래도 8대2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즘에 교육학이 또 옛날처럼 그렇게 막 어려운 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 걸 감안할 때는 진짜 말 그대로 8대2 비중으로 전공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8대2의 비중 속에서도 상반기에는 교육학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시고요. 20%보다는 더 두시고요. 하반기로 가면 7월부터는 진짜 8대2나 9대1 정도 비중으로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전공 공부 양이 많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올해입니다. 올해 영역별 문항수를 제가 쭉 적어봤거든요.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 똑같아요. 그 보시면 교육론이 화두 짝이 각각 2문제, 2문제, 3문제에서 배점은 똑같습니다. 각각 8점씩 다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문법도 어문, 형태, 동사, 중세국어 해보면요. 요거는 제가 별표 쳤지만 이게 어문 형태론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같이 요번에 부사 넣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생각한다면 다 이 정도 비중으로 나와요. 6대 4대 6 이렇게 정도 나오거든요. 거의 비등의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차이가 없고요. 좀 달라진 게 작년에는 중세국어가 6점이었거든요. 2문제 6점. 보통 중세국어가 보통 2, 4, 6, 8문제잖아요. 그죠? 문법이 8문제 나오는데 그 중에 중세국어가 2문제는 꼭 나와요. 그 중에 6점으로 많이 됐는데 이번에는 8점. 그죠? 물론 요번 거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이번에는 문법이 좀 너무 또 알다시피 여러분들 쉽게 느껴졌으니까. 그죠? 이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영역별로 비슷하게 나온다는 것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문법도 보시면요. 배점이 똑같아요. 현대문법, 문학, 고전문학, 시, 소설, 고전시가, 고전산문이요. 한 문항 정도는 많고 차이는 있는데 실제 이제 배점은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골고루 공부해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뭐 조금 보면 예전하고 달라진 게 작년, 재작년에는 묵헌 문제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올해는 좀 없어졌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제가 이 23문항이라고 적었잖아요. 그죠? 생각보다 이 문항들이 많습니다. 예, 많고요. 문제가 조금만 좀 어렵게 나오거나 하면, 뭐랄까, 이걸 시간 내에 푸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시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자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도 국어자를 달고 있는 시험 중에 제일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죠? 진짜 그래요. 국어자를 달고 있는 시험 중에 제일 어려운 시험이고, 제가 판단하건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입재수학원, 심지어 논술, 제가 문제 다 내봤거든요. 개인적으로 문제를 무지 잘 만듭니다. 근데 가장 좋은 문제 유형이 임용시험 문제 유형입니다. 가장 좋은 문제 유형.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부심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 전공이잖아요. 자, 이번 시험에 대한 수험생의 반응입니다. 제가 이 자료시험 만들기 위해서 매년 물어봐요. 몇 사람들하고 이 대화를 나누어서 인터뷰를 따기도 하고요. 또 전화를 하면서 또 물어보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걸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 교과교육론을 모아봤거든요. 이런 반응들이 나와요. 제가 몇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나왔던 내용이 반복된 느낌인데요. 무엇보다 개론서를 열심히 읽는 것이 중요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아마 적어도 이제 제 수업 듣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개론서거든요. 왜? 제가 요약된 책은 절대 보지 말게, 못 보게 하니까요. 그냥 개론서를 계속 읽게 하니까. 그냥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형식이 비슷한 것이 많았다. 그 활동을 길게 뽑아서 1년째 애를 먹었다. 특히 이번에 좀 교과서와 관련된 활동이 좀 많았죠. 그죠? 제가 이제 교과서 분석을 제가 노량진에 처음 제가 했거든요. 저는 이제 학교 경험도 있다 보니 교과서를 좀 볼 줄 아니까 했는데, 제가 작년에는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는 제가 따로 분석하지 않고 예전의 영상을 드렸고요. 작년에부터 제가 화독작을 좀 집중적으로 많이 보거든요. 그렇게 했고, 그 대신 문제는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서 많이 내고 했어요. 그 형식을 따와서 했는데, 어쨌든 좀 그래요. 그 중에 이제 활동을 너무 길게 뽑다 보니 교과교육론은 그거 틀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좀 문제 답쓰기 어려움이 좀 느낍니다. 특히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보통 기존에 그 문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또 아니면 문법을 전공한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하고 국어교육 전공한 분들은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 학문의 체계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문과학이고 저 같은 사람은 사회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교육학 박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문학 박사, 이런 교육학 박사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참 달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교육학 쪽을 공부한 우리처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지식을 명제적 지식으로 이해하는 거, 달달 외워서 공부하듯이 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항상 뭘 주냐면 맥락이나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그 답이 구해지게끔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아마 그런 게 이런 시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가끔 그 교육 과정을 달달 외우는 사람 봤거든요. 제일 제가 깜짝 놀랐던 건 한 10몇 년 전인데 그 7자 교육 과정 거의 막바지쯤이었어요. 그러니까 7자 교육 과정 하면 언제적인지 기억도 안 나죠. 그죠? 그 무렵이었는데 그 당시 교육 과정 해설서라 해가지고 굉장히 두꺼웠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앞에 앉은 분이 자기는 너무 시험이 잘 안 돼서 교육과정을 해설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 외웠대요. 달달달 외웠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허탈해서 웃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쓰는 문제들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지금은. 미안하지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객관식 기출문제가 서술형으로 변형되어서 나왔다는 느낌이 든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번에 시험 나온 것 중에 논거라든지 글구조. 제가 올해 그랬거든요. 반드시 글구조나 요약은 분명히 나온다.
그동안 몇 년 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딱 다시 나온다 했는데, 그럼 쓰기 발달 단계나 화자의 공신력, 저런 것도 시험 꼭 넣을 거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등 실수했거나 이런 문제를 놓쳤다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 이야기고요.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외워서 공부하는 방식은 맞지 않고 상황에 따라 적용하는 문제가 대다수였다. 이 당연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법은 사실 작년 문제를만, 이번에 나온 문제만 가지고 단정 짓기는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죠? 그렇지만 올해의 느낌은 저래요. 수능 문제가 임용시험으로 변형되면 실제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실망이다. 답이 두 줄 이상 나오지 않아. 뭔가 내가 실수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워진 것. 이 반응이 제일 많았습니다. 보통 문법도 저도 모의고사 낼 때 네 줄 꽉꽉 채우게끔 이불로 의도해서 냅니다. 좀 분석을 하게끔 그러는데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거였어요. 시험 치는데 답이 아무리 생각해도 두 줄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모의고사 때 연습한 내가 할 때는 분명히 좀 조심하라 했는데 내가 실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또 봤다는 거예요. 근데 역시나 두 줄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좀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법에 시간 많이 투자한 사람은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식을 주고 그 형식대로 답을 쓰게 하는 문제가 두 문제 있었고 근래에 가장 쉬운 문제였다. 작년도 좀 그랬지만 올해도 좀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만 이렇다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정 짓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문학은요, 사실 위에 쭉 제가 적어 놓은 것들 임용 공부하면서 안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죠? 다 보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이 없게 느껴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작품을 내가 읽었다 해서 다 알까? 그건 사실 또 그렇진 않아요. 그죠?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리 편안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작품을 다양하게 읽고 분석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도 있고요. 잔인한 도시 이청준의 경우에 작품을 읽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저 작품은 제가 워낙 좋아하는 작품이라서 문학 강의 중에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자료를 만들어주지 않아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메모했다가 꼭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까지 다 살펴볼 시간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는 꼭 그런 게 시험에 놓일 수가 있으니까 좀 메모를 했다가 좀 읽어라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 작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공통점이 그 설명을 주고 설명에 해당하는 부분을 텍스트에서 찾아가는 형식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고전 산문에서 생소한 작품 중에 한 가지가 정수정 전, 그죠? 이 여성 영웅 소설이거든요. 텍스트 나왔지만 사실 제가 늘 강조를 해요. 강의 시간이나 모의고사 때 낯선 게 나오면 오히려 텍스트에 답이 있고 쉬운 거다. 뭐 말인지 알겠죠? 그런 이야기 하는데 역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흥부전처럼 너무나도 쉽게 보이는 뻔한 작품도 있잖아요. 오히려 조심하라고 늘 이야기하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이야기 구조 찾기는 좀 새로운 느낌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다 공감하는 내용이죠, 그죠? 네. 일부는 공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런 시험은 모의고사가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고요. 출제위원들이 낼 문제가 없어 그런지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보면 도움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이런 이야기 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출문제 분석할 때는요, 제 카페에도 보면 올려져 있고 답을 쓰게 하는데요. 문제를 좀 변형해서 좀 많이 내보거든요. 연습하기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생의 모의고사와 수능 기출을 보면 도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정수정전도 사실 고등학교에서 다루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쉬워 보이지만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문제로 보였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죠?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결국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실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수하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꾸 생각이 나서 그 송곳이 나를 꾹꾹 찌른 느낌이 들어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고 그죠? 밥을 먹다가도 생각이 나면 갑자기 밥맛이 없어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실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합격의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 이런 반응을 통해 볼 때, 그죠?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외워서 쓰는 문제는 없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거든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인용시험을 한 번, 두 번, 세 번, 봐본 분도 계시잖아요. 왜, 그죠? 그런 분들은 거꾸로 문제를 풀 때 진짜 외워서 푸는 문제가 있었나 안 있었나를 확인해 보면 되거든요. 근데 공부를 처음 하거나 공부를 외워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외우지 않으면 머릿속에 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내 지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크게 보면 학문의 패러다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과 경영을 할 때도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결국 이제 교과 경영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도 대부분 다 심리학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학문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의 이론, 큰 틀에 본다면 그것도 하나의 한 영역이겠지만, 그죠? 심리학이나 철학, 그죠? 이 틀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암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특히 이제 교육론 전공자들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숲을 본 후에 나무를 봐야 한다. 아마 대학에 4대 다닌 분들이라면 교수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실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대학 교수님처럼 공부를 해본 사람은 압니다. 숲을 봐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근데, 우리 보통 수험생들은 사실 그걸 보기 힘들거든요. 힘드니까 그냥 내 눈에 있는 것, 낯선 것들만 자꾸 찾아가는 거죠. 절대 공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지식은 실제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죠? 다 앞에 체계가 나와 있고, 앞에 다 자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바탕으로 한다는 걸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다시 기출된다. 요즘 갈수록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교육과정이 갈수록, 여러분들 알다시피 출제 근거가 되는 것은, 그죠? 지금 현재의 교육과정입니다. 출제 근거는 지금 현재의 교육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이건 비밀인데, 지금부터 3년 이내에 쓰여졌던, 3권 이상의 개론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개론서 읽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새로 나오는 개론서는 꼭 제가 확인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시 기출될 수밖에 없다. 왜냐? 교육과정도 성취 기준의 수가 좀 줄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계속 개론서가 매년 새로운 것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죠? 그 개론서적인 어떤 지식이라 하는 것이 결국 보편적인 지식입니다. 개론서니까.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 기출문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기출문제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출문제가 그대로 나오지는 않으니까 지금의 트렌드에 맞게끔 봐두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여기에 맞게 함께 공부해야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왜? 자꾸 바뀌니까. 작년 문제와 올해 문제가 같아 보이도 다르고요. 작년 문제와 재작년 문제가 또 달라요. 그게 같아 보이도 조금 다릅니다. 저도 그래요. 자, 연간 커리큘럼을 쭉 짜보면요. 작년과 올해 다릅니다. 또 작년과 재작년도 의외로 많이 달라요. 같아 보이지만 완전 다릅니다. 그거 굉장히 고민 많이 하거든요. 올해, 그게 왜 고민을 하느냐면, 문제를 보면서 고민합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올해 이게 더 강조되겠는데? 그럼 이걸 특강으로 넣을 게 아니고 정규 과정으로 넣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함께 해야 된단 말인데요. 이걸 정말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강 듣는 분들께는 다 이게 제가 해줄 수는 없지만 직강에 오는 분들은 금요일 오후에는 무조건 남아서 하거든요. 문학하고 문법을 시킵니다. 그거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제가 너무 강조하면 또 인강 듣는 분에게 미안하니까 강조를 못 하겠습니다만은 진짜 그래요. 뭐 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 대한 논평을 좀 참고해 주면 되고요. 제가 이걸 제 카페라든지 안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은 그 지금 자료집에 있으니까 그걸 보고 참고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메일과 카페거든요. 그 다음에 가서 국어 향기만 쳐도 되고요. 전공 국어 국어 향기 이렇게 쳐도 되고 안 그러면 제 이름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등업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아마 그 안에 있는 게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제가 글 쓰는 걸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서 이런 글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제가 이런 것도 합니다. 여기 보면 표현과 이해 속에 보면 스터디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제가 보통 한 3월쯤부터 운영하기도 하고 1월부터 하기도 하는데 거기 보면 제가 이렇게 매주 공부할 걸 쭉 적어줘요. 이렇게. 그래서 작년에 이거는 2021년 4월 16일 건데요. 초록이 자라는 소리가 촉촉촉 들립니다. 초록초록초록 하면서. 그래서 이게 문학 작품 읽을 거 있잖아요. 한 주 동안 해야 될 겁니다. 그 한 주 동안 해야 될 걸 시, 소설, 고전, 산문 이렇게 쭉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도 제가 찾아보니까 이 고산 9국과 한거시 8곡 그걸 작년에 4월 16일에 공부하게끔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직강에 오는 분들은 자기들끼리 제가 그걸 내줍니다. 이 속에서 문제를 만들고 합니다. 제가 문제틀이나 샘플 같은 거 다 주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자기가 한 문제씩 만들어 와서 직강에 와서 서로 공유하면서 풀고 막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도 너무 자세히 쓰면 또 영업 비밀이라서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인강 듣는 분들에게도 문제는 제공합니다. 올해 만든 이분들이 직접 만든 걸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옛날 건 다 제공해 줍니다. 매주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거 무지 많아요. 쌓이면. 진짜 그래요.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 문학 문제는 계속 이렇게 매주 이렇게 제공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간 강의 안내를 보면요. 주로 제가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 주로 하거든요. 하는데, 목요일 오전에는 교육론을 하고요. 오후에는 문법. 이게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오전에는 이제 문학을 하고요. 그 직강에 오는 분들은 이제 그 이후에 오후에 그룹 스타디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데는 토요일 한 적도 있었는데, 올해는 영역시 말아 해가지고 화요일에 이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화요일에 매주 강의에 있는 건 아니고, 어떤 것은 8주에 끝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뭐 6주 만에 끝나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어떤 거는 뭐 4주 만에 끝나는 것도 있고, 교육과정은 우리가 8주 동안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얘기죠. 그런 것들로 짜여져 있고, 주로 아마 이거는 정규 교과도 있지만, 특강으로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그냥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올해 강의할 걸 쭉 그냥 한 표에 다 넣어봤거든요.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제가 이제 1, 2월에 하는 국어교육의 이가 저는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강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강의라고 생각하고요. 저게 이제 주로 제가 뭘 많이 하냐면, 국어교육학에서 주로 해야 될 체계 잡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학문적인 용어는 그 배경 지식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제가 풀어서 설명을 쭉 해줍니다. 제가 잘하거든요. 그걸 주로 해주는 게 국어교육의 이해라는 것이고요. 저거 하면서 화독작에 있는 개론수적 지식 있잖아요. 그 가장 기본적인 걸 쭉 해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저 체계를 잘 잡아두고 있으면 좀 진짜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합격생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의고사 풀고 나서 풀 때 다시 저 책을 보면 그리 좋대요. 이제는 알겠다는 거야. 왜 저렇게 써있는지. 근데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1, 2월 할 때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국어교육에 심하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에 핵심 개념 알기라고 있어요. 원래 제가 한 100개 문제 만들고 100개에 대한 개념 정리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좀 예의치 않았는데 어쨌든 있어요. 그거 보면 화법, 독서, 작문, 문학교육론 해가지고요. 4개 영역에 대해서 거의 한 90문제 정도 있을 거예요. 거기다 개념만 정해 놓은 겁니다. 개념을 쭉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저거 무지도 많이 되고요. 저기서 시험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걸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1월부터 3, 4월까지 해서 뭐 일주일에 한 2시간씩이라도 쭉 그냥 끌고 가볼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교육론은 5, 6월에 가면 이제 교과서 보기를 하거든요. 저때 원래 제가 이제, 공통교육과정에 나오는 국어를 봤단 말이죠. 근데 작년부터 제가 그걸 그냥 안 보고, 화작이라든지 독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저걸 해보니까, 직강에 온 친구들이요. 굉장히 좋아해요, 저걸. 굉장히 도움 많이 됐다고 그런 이야기 했고요. 그거 하면서 역시 그 문학 교과서 보기도 했거든요.
저거 도움 진짜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보강해서 다시 해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 문법은 1, 2월에는 현대국어 문법만 쭉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거예요. 그 다음에 3, 4월에는 현대국어 문법과 중세국어 기초를 하는데요. 생각보다 중세국어 기초 자료가 좋거든요. 특히 여기는 제 교재에서 중세국어 자료가 중세국어 문법 심화는 너무 어려워요. 좀 어려운 게 있지만 제가 저걸 한 3, 4년 정도 공들여서 고치고 새로 찾고 해가지고 진짜 고생하면서 만든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문법을 진짜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랬어요. 저한테 최고로 좋은 것 같다고, 저 자료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 설명회 때는 원래 이렇게 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탐구 자료, 현대국어 문법은 계속 3번이나 반복할 필요가 없으니 탐구 자료를 가지고 반복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학은 단기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6개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1, 2월에 현대시, 소설, 고전문학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뭐 그럼 현대시는 그때 하고 나면 또 3, 4, 5, 6에는 까먹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론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론을 그렇게 한다는 거고요. 주로 제가 이거 보면 해법문학을 사용하거든요. 저는 해법문학을 보는데 그거 하면서 이론하고 또 나머지 시간은 또 해법문학을 아까 앞쪽에 왜 제가 보여드린 매주 정해진 분량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해법의 앞에 처음부터 있잖아요. 쭉쭉 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찍고 읽고 이렇게 해가서 공부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시를 2달 해서 다 못 보잖아요. 왜, 그죠? 그러면 3월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그룹 스터디 할 때 제가 범위를 매주 정해줬잖아요. 그죠? 그걸 제가 늘 제공하니까 인강 넣는 분도 그렇고 직강 오는 분도 그렇고 그걸 기준으로 계속 그 뒤로 계속 해나가고, 그 다음에 현대소설은 3, 4월에 하면 1, 2월에 안 하지 않나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1, 2월에도 현대소설을 조금씩 해나갑니다. 아까 매주 범위 정해준 대로 있잖아요. 그죠? 계속 꾸준히 하게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가 있지 사실은 다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정리가 잘 돼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해법문학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학습 활동을 모아놓은 겁니다. 이론을, 그죠? 그렇게 해서 쭉 6개월 동안 이제 가고요. 그 다음에 제가 따로 예전에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통해서 정리해 놓은 현대시나 소설이나 고전문학과 관련된 이론들이 있거든요. 그거 따로 이제 재본서가 있는데 그 양이 좀 많아서 좀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쭉 읽어 나가면서 같이 공부를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딴 거 볼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지금 밑에 3, 4월 정도 가서 제가 이제 교육과정을 한번 볼 거거든요. 볼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쭉 상반기가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아까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나는 7월 정도부터 공부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만약에 재수는 못 따라옵니다. 못 따라오겠죠. 앞에 상반기 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죠? 그 다음에 5월부터 해야지 하는 분들도 사실 5월은 대체로 그 교육농이나 문학도 그렇고 약간 실제 교과서에 좀 가깝잖아요. 왜, 그죠? 교과서를 왜 보느냐면 교육과정의 실제거든요. 그죠? 그거니까 사실은 그 앞에 이론을 좀 못하게 되잖아요. 왜, 그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짜여져 있고요. 근데 보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죠. 그죠? 굉장히 저도 바쁘지만, 공부하는 분들도, 뭐 새로운 걸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따라만 가면 됩니다. 매주 그냥. 매주 하는 분량만큼만 따라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좀 어렵지만 직강 오는 분들은 따라가져요. 계속 시키니까. 그리고 자기들끼리 눈으로 보니까, 그 와중에 또 그룹을 지어서 막 또 복습 스터디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굉장히 좀 재미있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7, 8을 하면 이제 영역별 기출문제 풀이를 하고 기출 변형 문제 풀이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아마 1월이나 2월이나 안 가면 또 늦어도 3월부터는 매주 제가 범위를 정해주거든요. 아까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거 할 때 있잖아요. 요 밑에 쭉 내려오면 기출문제 몇 년도 거 풀어오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적혀 있습니다. 그때 다시 풀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풀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잘 쓰고 못 쓰고 중요하지 않거든요. 문제를 익숙해지도록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보면 3, 4월에 개론서 읽기, 개론서 강독을 하잖아요. 왜, 그죠? 그 독서 장문은 제가 같이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을 해석해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화법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앞에서 매주 정해지는 분량마다 있잖아요. 읽어오게끔 합니다. 그럼 그것도 직강 오는 분들은 따로 스터디를 또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세 권은 다 읽게끔 하거든요. 네.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 8월 가면 기출문제 풀이를 하거든요. 올해 다시 새로 이제 기출문제 나오겠지만, 그때 하고요. 여기는, 합격할 때 좀 고득점으로 합격한 분들 있잖아요. 답이 다 실려 있습니다. 실려 있고요.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도요, 서울과 경기도에서, 최상위권이죠. 성적이. 이래서, 등수가 서울시는 아마 더 성적이 더 크고, 경기도는, 65점 언저리 받았는데 14등을 했다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본인이 좀 더 수승한 거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성적이 더 높겠죠. 그죠? 좋은 자료겠죠? 그런 것들 다 실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출문제집 보면, 합격한 사람들의 글쓰기를 배울 수 있어요. 제가 강조한 건 그거거든요. 합격한 사람들의 글쓰기. 그걸 공부하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개론서를 왜 보느냐면, 저는 줄거리를 좀 많이 읽는 편이거든요. 줄거리를 많이 제가 막 실판에 쓰면서 잘 안 해요. 줄거리를 좀 많이 읽는 편인데, 왜 하느냐면, 학자들의 언어를 좀 닮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언어로는 안 돼요. 학자들의 언어. 왜냐하면 기출문제도 주로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 언어를 좀 담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저는 있는 그대로 날 것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디 요약된 책은 여러분들 독서를 공부해보면 알잖아요. 왜? 원래 글이라고 하는 건 글이라고 하는 것이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본다면 작가가 모든 내용을 다 일일이 다 풀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결여 성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 결여 성분을 채워가면서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노무현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진정한 읽기는 추론적인 읽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모든 걸 다 추론하면서 읽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남들이 요약한 자료를 읽으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남이 누군가가 중요하잖아요. 왜? 누가 요약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도 공부하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본인도 아직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많이 필요한데, 더군다나 남들이 요약한 자료를 어떻게 읽어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결국 공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외워야 돼요. 외우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자료를 외워야 돼요. 저는 그걸 못 믿어요.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날 것 그대로 좋아합니다. 개론서 그냥 봅시다, 그냥. 아시겠죠? 그랬어요. 근데 저한테 수업 들어온 분들이 그래요. 자기는 개론서에 태어나 처음 본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웃깁니다. 이거 보고 있으면 너무 재밌어요. 맨날 요약된 남들 막 두꺼운 책들만 보다가 있잖아요. 그죠? 개론서를 보니까 개론서가 너무 재밌대요. 어느 순간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읽는데, 처음에는 제가 한 권 읽는데 거의 한 달 걸리거든요. 한 달 해봐야 사실은 일주일에 3시간, 3, 4, 12, 12시간이에요. 그 중에 제가 필요한 부분은 하고 이거는 읽지 마 하면서 넘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요, 실제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한 달 읽잖아요. 2달에 2권 읽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다음 다시 자기가 읽을 거잖아요. 그럼 한 달 안 거예요. 한 2주 만에 한 권씩 읽어냅니다. 그 다음에 또 세월 더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며칠 만에 읽어냅니다. 한 권을. 그렇게 공부를 해요. 아시겠죠? 훨씬 능률적인 거. 이게 훨씬 빠른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도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맥락적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억지로 맥락을 채워내야, 그런 건 절대로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연스러워 이제 채워지도록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9월에 가면 이제 1단계, 10월부터는 2단계 모의고사를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 지금 12월에는 2차 대비를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제가 교재를 쭉 해놨는데요. 올해 문법과 교과교육론은 새로 이제 나오고요. 그러니까 기출문제집도 새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문학을 하려면 천재교육에서 나온 그 해법 문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개론서는
어쨌든 다 쓰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독서, 작문, 화법, 그 다음 외에도요, 그 시교육론, 고전산문교육론, 고전시각교육론 뭐 등등 이런 작품도 있잖아요. 책들. 미안하지만 제 자료에 다 있습니다. 다 쓰이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국어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여러분들 없으면 나한테 이메일 주면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작이란지, 언어와 매체란지, 독서란지, 문학이란지, 이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아시겠죠? 저거 다 쓰이고, 저거까지 다 보는 게 6월 말까지 하면 다 봅니다. 무지 많죠, 뭐가. 그죠?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일주일에 수업이요. 수업이 우리가 목금만 생각한다면, 9시간. 그냥 시간 수로 한다면, 그죠? 9시간. 그 다음에 강좌 수, 영상을 올리면 9개 영상이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얼마 안 되잖아요. 제가 수업 뭐 1시간 반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도 다 합니다. 다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왜 하게 되는지, 어떻게 하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의 한 20년 가까이 노량진에서 강의한, 저 같은 사람의 어떤 전략적인 이 공부법, 그죠? 그걸 이해하게 된다면, 조금 더 나은 상태에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이라도 이 과정을 꼭 거쳐보기를 권합니다. 자,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은 긴 마라톤 레이스와 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가운데는 우리는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1인 시위를 해보니까 1인 시위 하면서 30분 서 있는 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시위를 하면서요, 우리 여러분들 경험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많이 경험해봤거든요. 수십 명, 아니면 수백 명, 수천 명,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혼자 할 때는 너무나도 생각이 많아진대요, 그렇게. 내가 뭐 하고 있나, 별별 생각이 다 든다 하거든요. 근데 아마 우리가 뛰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혼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 혼자 하는 것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하기를 권합니다. 자,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나? 어디에 서 있나? 어떤 마음인가? 그리고 왜 가려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내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달아봐라 했잖아요. 그죠? 그게 자기가 어려울 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때 친구는 독서실 책상 앞에 자기 아버지 사진을 붙여놨더라고요. 보통은 엄마 사진을 붙이거나 엄마 아빠 같이 붙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아버지 사진을 그렇게 붙여놨냐고. 특이하다 이랬어요. 자기는 그래요. 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와 같이 힘들게 살고 싶지 않다. 아버지를 극복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아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출발하잖아요. 왜, 그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6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출발을 합니다. 근데 중간쯤에 가면 이렇게 나뉘죠. 그죠? 끝에 가면 이렇게 한 사람만 이렇게 1등에 서고요. 그 다음에 2등, 3등, 4등 순위가 매겨집니다. 그럼 앞에 출발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가 있을까? 그렇다고 이 시험이 우리가, 내가 교사가 꼭 돼야지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한 번 하고, 그죠? 상위권에 못 들었다 해서 포기해야 될 시험입니까?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저희 집사람은 제가 결혼하고 나서 깜짝 놀란 게 1년에 꼭 한 번씩은 고함 지르면서 있나요? 제가 그거 몇 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두 번, 세 번, 매년 한 번씩 반복되니까 이해하게 되었어요. 자기가 떨어진 게 자꾸 기억이 난대요. 꿈속에서 떨어진 게. 너무 바로 합격 못하고 삼성과 사중만 했다는데 그렇게 힘들게 공부한 결과였기 때문에 교직원 더 열심히 잘 생활하고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너무나 힘들게 공부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도 꿈에서 떨어진 것만 보면
그냥 깜짝 놀라서 고함 지르는. 어느 순간에 없어지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오랫동안 이게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맹절 음식을, 그죠? 혼자 맹절 음식을 싸서 도서관에 가서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 찬 음식을 혼자 계단에 앉아서 먹으면서 다짐을 했다 그래요. 내년에는 따뜻한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겠노라. 사실 그런, 다짐이 없이 누구나 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말은 딱 한 가지예요. 진짜 자신감을 갖고 제대로 한번 공부해봐라. 한 번만이야 좋으니까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라. 좀 아시겠죠? 편법을 쓰지 말고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내가 정상인 과정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수험생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출발점에 서 있고요. 이때 마음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진심으로 이제 기원합니다. 내년에 최종에 가서 이런 자리에 앉아서 면접도 보고, 그죠? 수업 실현도 하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2차 내나 수업 실현 준비하는 분들이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것들을 받습니다. 1차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런 말.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런 말. 그죠? 꿈속에서라도 이게 기억하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자, 이왕 드리는 거 선물로 더 드립니다. 작년에 합격한 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단어 한 개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제 2차 수업 실현 연습하러 온 분이 쓰던 말이었어요. 어떤 단어를 스치듯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단어가 뭐였냐면 줄탁동시. 줄탁동시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서 이렇게 쪼아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바깥에서 엄마가 같이 쪼아줘야 된다. 그죠?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사제지간을 뜻하는 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같이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좀 비슷한 게, 과숙체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이가, 그죠? 오이가 열리고 나서 있잖아요. 오랜 상황이 지나면, 떨어질 때가 되면 알아서 떨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떨어질 정도로 익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익어야 된다. 여러분들 중에 시험 한 번 치고 떨어졌다 해서 실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2번, 3번, 4번, 그죠? 그렇게 여러 번 시험 쳐서 떨어져서 힘들어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만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아직은 때가 아니거나, 익지 않아서 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때가 익어 있는 때냐?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냥 절차 탁마하는 거죠. 꾸준히, 그죠? 꾸준히 자기 자신을 믿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는 온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공부는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진짜. 열심히 해야지 그냥 대충 해서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이왕 가지려면 정상적인 과정으로 열심히 해야겠다는 어떤 다짐을 가져본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부족하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이라고, 이렇게, 장시간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